여러분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잘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느 영화 대사가 있죠. 그러니까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이 권리인지 안다. 사실은 나는 그냥 잘해준 것 뿐이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또는 그 사람을 공감해 준 것 뿐인데 돌아오는 거는 우습게 본다거나 이제 무시하는 태도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실은 뭐가 잘못이 있겠어요. 사람을 잘 대해준 것 뿐인데 정작 잘못된 것은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맹자가 말하는 대로 정말 이 세상 인간 본성이 선해서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순자가 말한 대로 또 인간의 본성이 꼭 그렇게 착하지만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영상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이제 상대가 좀 무례하게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잘 대처를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좀 의존적 성격이 있는 분들이 잘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의존적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나 혼자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생에서 되게 매 순간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타인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인생의 큰 결정을 할 때도 스스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제 의지의 대상이 필요한 거죠. 가깝게 있는 뭐 부모, 형제, 특히 뭐 애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의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매 순간 그런 의지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분리불안, 유기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좀 기분 나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냥 사람 좋은 척 넘어가 버리거나 또는 이제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즉각적으로 대응 못 하시는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어릴 적부터 자기 감정이나 욕구를 많이 누르는 연습을 해서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이 나쁜 상황을 처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서 접촉이 안 될 때는 표현조차도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선 넘는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상대가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해도 잘 캐치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서 슬슬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무례한 얘기를 했는데 바로바로 캐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데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뭔가 슬슬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고문 게임, 이제 핑퐁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나한테 왜 그런 소리 했지? 날 좀 우습게 보는 건가? 아니야, 내가 좀 예민한가? 아니야, 그래도 그건 좀 심한 것 같아. 내일 한번 얘기할까? 아, 근데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즉각적으로 감정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이제 이야기 맥락을 잘 못 쫓아간다든지 왜냐면은 좀 감정을 잘 접촉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생각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 같이 웃는데 같이 못 웃고 좀 멍해진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특징이 이제 어린 시절에 내사된 신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제 비판적 사고가 있기 전부터 어떤 신념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뭐 옳지 못하는 거라든지 또는 괜히 내가 내 욕구를 표현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거나 또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거라든지 또는 내가 표현하기에는 이미 이제 너무 부모가 지쳐 보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내산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가 어렵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잖아요. 즉각적으로 나가기 전에 그것을 이제 검열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네가 근데 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또는 네가 이렇게 화를 갖고 있는 게 정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 감정에 대해서 존중해주지 못하고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역시 이제 좀 어린 시절로 가보면 한 인간 존재로서 존중받는 양육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도 이런 이제 신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존중받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 있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 또는 욕구,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표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존중받게 되면 나의 경계가 생기고 주체적인 자아가 탄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무너져 있을 때는 그런 내 감정이나 욕구에 혼란이 오게 되고 존중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대략 이 정도 세 가지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외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태도 속에서 상대가 좀 나를 만만하게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은 참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거, 상대가 나에게 무례하거나 나를 만만하게 보는데도 표현하지 못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는 관계에도 큰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에는 참다가 마지막에 이제 손절을 하거나, 그러니까 큰 폭탄을 날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관계를 보존하거나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내가 참지만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이 물에 증로, 공손하기만 한데 예가 없으면 수고롭기만 하다. 그리고 공군 어예 원치용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손함이 예와 가까우면 치욕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공손하고 상대에게 잘 대해주는데 그것이 내 경계와 예에 맞았을 때 치욕을 안 당할 수 있고, 바꿔서 말하면 공손하고 착하기만 한데 예로서 절도 있게 끊어주지 못하면 치욕을 면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나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이들을 대응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그러면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또는 이런 사람들을 잘 대응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뭐 어떤 말을 해서 제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 전에 먼저 이런 사람들을 잘 가려내야 돼요. 가려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그냥 누가 봐도 표시나게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 없죠, 대놓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나와 그냥 잠깐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 가족이나 또는 회사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아주 미묘하게 기분이 나쁘지만 잘 캐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런 사람들을 잘 가려내는, 캐치하는 눈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동양 철학을 좀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유들을 해놓은 것이 이제 동양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심리학 전공도 했지만 당연히 상담센터 하니까 심리학 전공인데요. 철학도 석사 박사를 했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을 좀 끌어들여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자는 뭐라 그랬냐면, 논어에서 교원 영색 선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는 이제 사이비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이비. 비슷하지만 그러나 아닌 것. 가라지라고 표현했는데요. 뭐냐면 가라지라는 것은 벼를 보면 벼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잡초인 거죠. 근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벼의 영양분을 옆에 붙어서 쪽쪽 빨아먹는, 비슷한데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은 이제 덕의 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유학에서 굉장히 높은, 동양 철학에서 높은 가치인데, 그런 것들을 뺏어가는 도적이거나 아주 나쁜 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인물로 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교원 영생,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 좋게 하고 되게 사이비, 청렴결백하고 좋은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가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꼽자면 나에게 분석과 충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의도라고 하지만 분석과 충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인데 팀장님이나 임원이나 다들 모아놓고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떨리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옆에 동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떨고 그래? 남자가 가슴 쭉 펴고 당당하게 행동해. 뭐 그거 별거 아니야. 그 뭐 대충 하면 되는 거지. 못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떳떳하게 괜찮아. 아, 남자가 뭘 그런 거 가지고 어깨 쭉 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상대를 위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충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충고거든요. 충고이면 이제 비난도 같이 섞여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가 갑자기 되게 쪼잔하고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 충고하는 행위 자체의 이면에는 일종의 계층과 서열이 있는 거예요. 충고라는 행위를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는 관점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충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무시하는 태도가 깔려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분석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김 대리가 사람들에게 너무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 거야. 김 대리 뭐 어린 시절에 뭐 상처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 근데 그 집착 좀 버려놓는 게 좋아. 남들한테 자꾸 잘 보이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자존감 낮은 사람이 그런 걸 갖고 있거든. 그래서 그 하나의 욕심이고 집착이기 때문에 좀 그걸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은 자꾸 불안만 커지기 때문에 빨리 그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분석이죠. 약간의 분석이 섞여 있는데 이것도 되게 이제 상대에게 도움되라고 하는 말 같은데, 이 분석하는 행위 이면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상대를 한 인간 존재로서, 동등한 인간 존재로서 대한다기보다는 하나의 분석 대상, 사물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도 분명히 상대를 무시하는, 나를 무시하는 어떤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분석과 충고가 그렇진 않겠죠. 저 역시도 상담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제는 어떤 거냐면, 그 전에 충분히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 나를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분석과 충고가 들어가려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에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대가 전혀 그런 뉘앙스가 없거나 그런 느낌이 없을 때는 그 이면에는 좀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도 괜찮습니다.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크게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분석하고 충고하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충고를 하는데,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본래 나의 어떤 기질적이거나 나의 본질적인 장점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나 일종의 운으로 치환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아까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결국엔 이제 내가 성공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고 오면, 와, 김대리 정말 축하해, 잘했네, 이게 아니라, 근데 이 프로젝트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아니면 오늘 뭐 분위기가 그냥 설렁설렁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은, 와, 너 진짜 머리 좋다, 열심히 했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이번 시험 좀 쉬웠지? 다들 뭐 그 정도는 맞잖아. 내가 미용실에 다녀왔는데 헤어스타일이 정말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야, 너 진짜 머리 스타일 바뀌니까 인물이 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미용사 실력 좋네? 이런 식으로 아주 미묘한 차이인 거죠. 또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살을 많이 빼서 이제 좀 홀쭉해졌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운동 열심히 했구나,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요즘 안 좋은 일 있어? 힘들어? 남편이 속색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은근히 잘 못 알아차리게 표현하는데, 그 이야기 핵심은 무언가 내가 잘 됐을 때 나의 본질적인 능력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고 일종의 운빨로 그런 것이라는 뉘앙스를 깔고 있는 말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잘 티가 나지 않는 사이비 같은 사람이에요. 비슷하지만 아닌 것,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나에게 충고나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나의 본질적인 능력이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운으로 치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해라, 이런 말을 하면 제압된다, 뭐 그런 것보다 전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이제 앞서 공자를 끌어들이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공손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치욕을 면키 어렵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로서 절도 있게 끊어준다는 것은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례한 행동이나 만만하게 보는 행동이 나오면 일단 표현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다 100%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고, 또는 이제 표현한다고 해서 100% 그게 먹히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뭐 상대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그런 정색하는 표정으로 표현했을 때 나만 바보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처음은 예에 맞춰서 딱 표현을 하되, 그 다음 만약에 안 되면은 그 다음 스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동양 철학의 장자를 끌어들여 보고 싶은데요. 장자는 도가 철학이죠. 도가 철학의 핵심은 이제 무의하는 거죠.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좀 관조적인 태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태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이 어린아이처럼 굴면 너도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굴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야지 네가 이제 목숨을 연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에 우리가 한 얘기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나에게 무례하고 만만하게 보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참지 않고 그 감정과 욕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을 때는 두 번째, 똑같이 나도 어린애처럼 그 사람과 똑같이 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같이 이제 입사를 한 동료 과장 두 명이 있습니다. 김 과장하고 조 과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근데 이제 평소에 조 과장이 김 과장을 되게 무시를 해요. 그날도 이제 아침에 김 과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 과장이, 아니 김 과장, 그거 아직도 모르면 안 되지. 김 과장 나이가 얼마인데 그것도 아직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 과장이 배운 대로 조 과장에게, 좀 그거는 너무 좀 기분 나쁜데? 조 과장 너무 선 넘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김 과장이 조 과장에게 대응을 하는 거죠.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깔끔하게 끝나면 제일 좋겠죠, 이론대로. 근데 조 과장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 과장 왜 그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농담이야. 컨디션 많이 안 좋은가 봐?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사람 바보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또 정색하게 되면 나만 바보 되죠. 그러면 아까 말한 장자의 이야기대로
나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 뭐 그런가 보지. 아 근데 뭐 조과장만 하겠어? 조과장 오늘 컨디션 되게 안 좋은가 봐. 그렇게 실없는 농담이나 하고 부부싸움 했어? 아 재수 씨한테 좀 잘해줘. 그 실없는 농담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럼 갑자기 조과장이 또 정색을 하는 거죠. 김 과장 뭐라 그랬어? 그럼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아 왜 그래, 농담이야 농담. 화난 거 아니지?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두 번 다시 그 행동을 못 하겠죠. 물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핵심은 이제 처음에는 나도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표현을 하되 그게 안 먹혔을 때는 똑같이 어린애처럼 구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 심리학 실험이나 이제 행동경제학에 많이 나오는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티포텟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포텟 전략.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험은 뭐냐면 여러 가지 배신과 협력이 난무하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생존 확률이 높느냐, 이것을 이제 실험한 결과인데요. 일종의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인색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고요. 처음엔 굉장히 호혜적으로 되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배려 있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무시하거나 무례한 식으로 나오면 참지 말고 그냥 바로 되갚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정신 차리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또 받아주고, 물론 이제 너무 치명적인 것들은 잘라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행동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줬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뭐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봐도 그 행동이 나왔을 때 처벌을 가할 때 그냥 약하게 하면 안 되고요. 즉각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들어갔을 때만 유일하게 이제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우습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 말을 잘하거나 까칠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동양 철학에서 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적으로 충만해져서 그런 것들이 외적인 파워로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이제 카리스마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과연 이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충분히 본인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서 확충이 돼서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덕이라는 한자를 이제 파자를 해보면 결국에는 내면의 현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북극성에 비유를 했는데요. 별들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북극성은 이제 중심이 있고 이렇게 별들이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덕이 있는 사람은 그 외적으로 어떤 도덕적 카리스마가 나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나를 사랑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어린 시절로 환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어린 시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회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 경험을 하고 좌절을 많이 맛본다면 당연히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려면 그래도 충분히 내가 거기에 납득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성공 체험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내적으로.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그 이제 극단에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제 그런 선택받은 성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 자아 실현 또는 자아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이제 군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내가 내적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상정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장하는 것이 이제 구도의 마음이든, 뭐 간단하게는 뭐 일상적으로 내가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나의 하나의 가치라면은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계속 나아가고 성장해가는, 또는 좀 더 초월적이라면 어떤 종교적 신념이 될 수도 있고, 하느님의 도구 또는 이제 어린 양으로서 하느님의 도구로서 충실한 삶, 또는 불교적으로는 상고보리 하하중생, 뭐 위로는 부처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중생구제를 위한 어떤 대의 명분, 어떤 것이든지 본인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향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구도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오늘 일단 이 정도 하고 다음번에 또 필요하면 시리즈로 이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